며느리가 내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는 걸요. 투자자들로 가득한 카페에서 며느리는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죠. 아유, 어머님. 또 오셨네요. 이번엔 또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시려고요? 그 순간 60대 시어머니였던 나는 돈 밝히는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내가 며느리에게 준 1억 2천만 원. 그건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아들의 성인식을 위해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밀어내야 했던 거예요. 비밀이 들통나기 전에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계획된 배신이고 치밀한 거리 두기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반격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반전의 연속 절대 놓치면 후회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들려주세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60이 넘어 맞이 않은 며느리였지만 늦게나마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완벽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죠.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죠. 어머님, 예단 준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잠깐 화장실에 갔었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의 사진들을 보면서 웃고 있었죠.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그 5분 동안 며느리가 내 방 서랍을 열고 남편이 25년 전 남긴 편지를 몰래 읽었다는 걸요. 민준이 25살 생일에 1억 2천만 원을 전해줘. 아버지의 마지막 성인식 선물이라고. 며느리는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제 친정에서 5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얼마나 필요한데? 1억 정도면. 아, 너무 많죠. 죄송해요. 나는 망설였어요. 남편이 남긴 그 돈은 민준이 25살 생일에 주기로 했었는데 이미 26이 된 아들이 결혼까지 하는데 이제 줘도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줄게. 내가 말했을 때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그런데 이거 민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민준이가 자존심 강해서 어머님 노후 자금 쓰신다고 미안해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잘 아는구나. 배려심도 깊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돈을 건네는 날 나는 며느리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수진아, 이 돈은 사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내 말을 끊고 봉투를 낚아채듯 받았어요. 그리고 늦어서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하며 서둘러 나갔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바쁘니까 그러겠지 생각하며 넘겼어요. 결혼식은 성대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저희 카페 차리기로 했어요.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으로 창업해요. 나는 박수를 쳤어요. 잘 됐다. 우리 민준이 꿈 이루는구나.
그런데 카페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대표가 며느리 명의였어요. 왜 민준이 이름으로 안 했어? 제가 사업 경험이 있어서요. 세금도 유리하고요. 며느리는 자신 있게 말했죠.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카페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반면 며느리는 점점 화려해졌죠.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 사업이 좀 어려워서 3천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1억을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는 연금으로 모아둔 돈을 털어보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며느리 SNS에 제주도 여행 사진이 올라왔어요. 힐링 중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렸는데 제주도 여행이라고. 뭔가 잘못됐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말하면 엄마가 며느리를 시샘한다고 할 게 뻔했죠. 2년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나를 철저히 피했어요. 전화해도 바빠서요. 집에 가도 약속이 있어서요. 민준이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꼭 오세요. 중요한 자리거든요. 2년 만에 듣는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기대했어요. 혹시 사업이 잘 돼서 감사 인사라도 하려나 순진했죠. 토요일 나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투자자 간담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나를 가장 구석진 자리, 화장실 옆으로 안내했죠. 3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만 혼자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60대 노인이었죠.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희 카페는 지난 2년간 PPT 화면에 매출 그래프가 펼쳐졌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 민준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거지? 발표가 끝나고 다과회가 시작되었어요. 투자자들이 민준이에게 몰려들어 질문했고 며느리는 능숙하게 명함을 돌리며 사교를 했죠.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투명인간 같았죠. 그때 며느리가 뜨거운 커피가 담긴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였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손을 뻗어 잔을 받으려는 순간 며느리의 손이 기울었어요. 마치 계산된 것처럼 정확하게요. 뜨거운 커피가 내 무릎 위로 쏟아졌어요. 아, 너무 뜨거워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주변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가져와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을 봤거든요. 커피를 기울이기 바로 직전 그 차가운 눈빛을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고의였어요. 며느리는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휴지를 가져와 내 옷을 닦아주는 척하며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죠. 아유, 어머님. 또 오셨네요? 또라는 단어에 강조가 들어갔어요. 마치 내가 자주 찾아와 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요.
이번엔 또 저희한테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요? 그 말이 쇳덩이처럼 내 가슴에 박혔어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한테 쏠렸어요. 불편함, 경멸, 동정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아, 저 노인이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오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입을 열려 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목을 조였거든요. 며느리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했네요. 사과는 했지만 그 눈빛은 승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아들은 휴지를 건네며 내 옷을 닦아줬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엄마, 담요 가져올게 하고는 자리를 떠났죠. 그 침묵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며느리가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속삭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 때문에 분위기 망쳤잖아요. 내 때문에.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니?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투자자들에게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전환시켰죠.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젖은 옷을 부여잡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요. 저분이 사장님 어머니세요. 돈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며느리 힘들겠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출구를 향해 걸었죠. 민준이가 담요를 들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문 앞에 있었어요. 엄마, 어디가? 집에. 담요 두르고 가. 감기 걸려. 아들은 담요를 둘러줬지만 나를 잡지는 않았어요. 조심히 가. 그리고는 다시 투자자들에게로 돌아갔죠. 나는 혼자 카페를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바깥 추위보다 내 마음이 더 추웠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죠. 여보, 우리 민준이가 25살이 되면 이 돈을 꼭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서 해주지 못한 성인식 선물이라고.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여보, 저 실패했어요. 당신이 아들을 위해 남긴 그 마음을 며느리한테 빼앗겼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돈 밝히는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1억 2천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요. 그래서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나를 밀어낸 거예요. 나를 돈 밝히는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건 계획된 거리 두기 전략이었어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마음도 사업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도요. 60대 시어머니 나와 똑똑하고 계산적인 30대 며느리.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숨긴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전할 거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숨겨진 빚이 있었어요. 결혼 전 그녀는 명품 쇼핑과 도박으로 8천만 원의 빚을 졌고 그 빚쟁이들이 지금도 그녀를 쫓고 있었죠.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들이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아들이라는 정보를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의 친구가 우연히 흘린 말을 듣고 그녀는 아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아, 그 남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돈을 보험금으로 남겼대. 성인 되면 받는다던데.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빚을 갚고 자기 명품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죠. 나는 탐정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남자는 며느리의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연인 사이였죠. 두 사람은 내 남편이 남긴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 속 며느리는 내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 표정이요. 나는 그 증거들을 모두 모았어요.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하지만 아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이미 아들에게 나를 돈에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만들어 놓았죠. 내가 증거를 보여줘도 아들은 엄마가 며느리를 질투해서 조작한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며느리를 직접 만나기로 한 거죠. 카페가 아닌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요.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또 돈 달라고 하시려고요?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숨겨온 모든 거짓말이야. 빚, 바람, 사기. 전부 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걸 아들한테 보여주면 어쩔 건데요. 저 망하면 아들도 같이 망해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어요. 너도 알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이거 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빚도 갚고 그 남자도 끊을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3일 안에 아들한테 모든 진실을 고백해. 내 입으로 직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요. 며느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제거할지, 어떻게 아들을 계속 조종할지. 하지만 나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3일이 지났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아들에게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요. 자꾸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나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나는 아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설령 아들이 날 믿지 않더라도 나는 말해야 해요. 내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의 남편을 위해서요. 아들을 만나기로 한 날,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카페 문 앞에서
나는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카드 명세서야? 한 달에 500만 원씩 명품 가방을 산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죠. 여보, 그건 사업 때문에 필요한 거야. 투자자들 만날 때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잖아. 이미지 관리, 우리 카페는 적자인데 너는 명품만 사고 다녀. 아들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이것 좀 봐. 우리 통장 명세서야. 엄마한테 받은 그 돈 1억 2천만 원. 반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 대체 어디에 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나 어제 회계사한테 확인했어. 사업 비용은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대. 나머지 9천만 원은 어디 갔어? 며느리는 침묵했어요. 아들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대답해.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돈을 내가 함부로 쓴 거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내 고생을 알고 있었구나.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여보. 나 사실은 빚이 있었어. 결혼 전부터. 아들은 뒤로 휘청했어요. 뭐라고? 빚 8천만 원. 빚쟁이들이 계속 연락이 와서 그 돈으로 갚았어. 당신한테 말하면 결혼 못할까봐 숨겼어. 아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사업 자금은 엄마한테 받은 그 돈은 전부 내 빚 갚는 데 쓴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것도 거짓말의 일부라는 거요. 빚은 8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았고 나머지 돈은 그녀의 명품과 바람난 남자에게 쓰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나는. 그 순간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아. 아들은 깜짝 놀라 나를 보았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나는 조용히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봐라.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 다 있어.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의 빚명세서, 바람난 증거 사진, 명품 쇼핑 내역. 모든 게 들어있었죠.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야?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줄래? 여보, 나가.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몰라줬어.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남편이 아들을 위해 남긴 그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 돈 정말 아버지가 날 위해 남긴 거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어요. 그날 밤 아들과 나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예상 밖의 카드를 꺼냈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혼? 좋아요. 하지만 카페는 제 명의예요. 그리고 신혼집도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주셔야겠네요. 아들은 경악했어요. 뭐라고? 내가 위자료를? 며느리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카페 창업 자금은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부인이 단독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업체는 부인 소유예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내가 매일 12시간씩 일한 카페인데 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계획했던 거예요. 아들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모든 것을 등록해 놓고 언젠가 이혼할 때를 대비했던 거죠. 너 2년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이용만 하려고.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비즈니스예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바람 피운 그 남자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는 며느리에게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야, 왜 여기에? 며느리가 당황해하자 그 남자는 비웃었어요. 자기, 우리 사이 이제 끝났잖아. 남자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원래 며느님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절 속였어요. 제 투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죠.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남자는 냉소했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해? 남자가 꺼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카페 운영 중에도 이 남자를 포함해 여러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가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도박을 했던 거예요. 총 피해 금액만 1억 5천만 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이미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빚쟁이들이 곧 카페를 압류할 예정이었고 며느리는 이혼 위자료로 마지막 한탕을 하려 했던 거예요. 아들은 그 사실을 듣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럼 내가 지난 2년간 일한 건 전부 허사였다는 거야. 경찰이 도착했어요. 남자가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한 거였죠. 며느리는 수갑을 차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 며느리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카페는 압류되었고 아들은 실업자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돈까지 발견되어 아들은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죠. 남편이 남긴 유산은 사라졌고 오히려 빚만 남았어요. 아들은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아버지 유산을 지키지 못했어.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무사한 게 어디야.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들을 사랑했는데 이런 결과를 원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아들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큰 교훈일지도 몰라요.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고 가족이라는 걸요. 아들은 비록 돈을 잃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다시 뒤흔들 예정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데 아들, 이 말했어요. 엄마,
그거 버려요. 또 무슨 거짓말을 늘어놨을지 뻔해요. 하지만 나는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 3개월입니다. 아들은 편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진짜야? 며느리는 편지에 초음파 사진을 동봉했어요. 작은 콩알만 한 아기가 또렷하게 보였죠. 내 손주였어요. 악마 같은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하지만 틀림없는 내 핏줄이요. 며느리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감옥에 갇혔지만 제 뱃속 아기는 죄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미워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어머님의 손주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남편처럼 이 아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실 건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 아들도 아버지 없이 자랐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명절날마다 너희 아빠는 어디 갔니? 라는 질문에 상처받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 손주도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아들은 편지를 구겨서 던졌어요. 엄마, 저 여자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또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아, 그건 내 아기야. 그 여자 뱃속에 있는 게 정말 내 아기인지도 모르잖아요. 바람 피운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손주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손주를 버리라는 건 아니었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아들은 극구 말렸지만 나는 가야만 했어요. 면회실에 앉은 며느리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배가 약간 불러온 게 보였죠.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내가 흘리는 그 눈물 진짜야? 아니면 또 연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제발, 내가 정말 뉘우친다면 한 가지만 대답해줘. 그 아기 정말 내 아들의 아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맹세코 남편 아기예요. DNA 검사해도 돼요.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좋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아기를 낳는 순간 양육권을 포기해야 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해. 그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야. 며느리는 망설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이 보였죠. 아기를 이용해서 다시 집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이 조건을 거부하면 나는 당장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면회 오지 않아. 내 선택이야.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아기를 포기할게요. 대신 아기가 잘 자라는 모습만 가끔 사진으로라도 보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조차 지킬 자신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손주를 데려올 거야. 아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저 여자가 또 엄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확실히 선을 그었어. 며느리는 아기를 포기하기로 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아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건 내 핏줄이야. 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또 며느리의 계략에 넘어간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당신은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면 아기를 이용해 다시 우리를 조종하려 할까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그 아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내 손주를 지킬 거라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요. 6개월 후 며느리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죄로 3년형이었죠. 그리고 그 3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작고 연약한 여자 아기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기는 내 아들을 닮았어요. 그리고 어쩐지 죽은 남편의 눈을 가진 것 같았죠. 며느리는 분만실에서 아기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죠. 나는 양육권 포기각서에 그녀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반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손녀 서연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아들도 점점 서연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밤마다 아기 우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아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며느리가 출소 후 양육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나는 통지서를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나쁜 년이. 약속을 어기다니 며느리의 변호사는 주장했어요. 의뢰인은 감옥에서 깊이 반성했고 이제 모범적인 시민으로 재활되었습니다. 아이는 친어머니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판사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밤 제 딸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제발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 여자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자는 아기를 낳자마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산후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신과 진단서까지 준비해 왔어요. 재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법은 혈연 관계와 모성을 중요시했고 며느리가 형을 마치고 모범적으로 갱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며 절망했어요. 엄마, 우리가 질 수도 있대요. 법적으로 친모가 양육권을 포기한 건 강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대요.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서연이를 안고 울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저 나쁜 엄마한테 안 보낼 거야. 하지만 법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임시 면접 교섭권을 며느리에게 부여했어요. 한 달에 2번 며느리가 서연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첫 면접 교섭 날 며느리는 장난감과 옷을 잔뜩 긁어 왔어요. 서연이를 보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가야, 엄마야, 미안해. 하지만 서연이는 며느리를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한테만 매달렸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분노를 보았어요.
면접 교섭이 끝난 후 며느리가 나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님, 제 딸이 절 무서워하게 만드셨군요. 뭐라고? 내가 언제? 제가 나쁜 엄마라고 세뇌시키셨죠.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냉소했어요. 어머님, 제가 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복수예요. 어머님이 절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제가 양육권을 되찾으면 서연이를 데리고 멀리 사라질 거예요. 어머님은 손주를 영영 못 볼 거예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악마 같은 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은 분노로 떨었어요. 저 여자를 막아야 해요. 엄마, 하지만 어떡해요? 법은 며느리의 편이었어요. 우리는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모범적으로 갱생한 걸로 보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악마한테 서연이를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보았어요. 며느리가 바람 피웠던 그 남자였어요. 그는 봉투를 내 앞에 내밀었어요. 이걸 보세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여기 있어요. 봉투 안에는 며느리가 출소 후 다른 남자들과 나눈 메시지, 기록이 있었어요. 서연이 양육권 되찾으면 양육비 명목으로 시댁에서 돈 뜯어낼 수 있어. 그리고 재혼할 남편 찾아야지. 애는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돼. 며느리는 처음부터 서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뜯어낼 수단으로 본 거죠. 남자는 말했어요. 저도 그 여자한테 이용당했어요. 이젠 복수하고 싶어요. 이 증거를 재판에서 쓰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들을 쥐었어요. 드디어 며느리의 가면을 벗길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최종 재판 날 나는 이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재판 전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재판에서 제가 이기면 서연이를 해외로 데려갈 거예요. 그럼 평생 못 보시겠죠? 하지만 지금 저와 합의하시면 서연이를 한국에 두고 면접 교섭만 하겠어요. 조건은 5억 원입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돈이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안 돼.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최후의 대결이 내일 펼쳐질 거예요. 최종 재판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봉투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 그녀의 진짜 목적이 담긴 결정적 증거요.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피고는 양육권을 되찾은 후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 양육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의 양육권 반환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면접 교섭권도 제한합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겼어요. 드디어 이긴 거예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엄마예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은 그 책임을 포기했어요. 며느리는 끌려나가며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죠. 두고 봐요. 언젠가 복수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서연이 지켰으니 됐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꾸나. 집으로 돌아오니 베이비시터가 돌보고 있던 서연이가 방글방글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미, 나는 서연이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남긴 유산은 사라졌지만 대신 우리에겐 서연이가 있어요.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주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2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엔 성공했어요. 작은 베이커리였지만 정직하게 운영했죠. 나는 서연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정선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친언니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동생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요. 하지만 전 실패했어요. 나는 언니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언니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 돈과 물질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해요. 동생은 사랑받는 법을 몰라요. 사랑 대신 돈으로 관계를 해결하려 해요. 언니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었던 거죠. 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서연이를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 조카잖아요.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언니는 서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를 닮았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예뻤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유산이에요. 3천만 원이요. 동생이 제대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연이 교육비로 써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저한테? 서연이는 제 핏줄이에요. 동생은 엄마 자격이 없지만 저는 이모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잘 키울게요. 언니가 돌아간 후 나는 그 돈을 서연이 이름으로 저축했어요. 언젠가 서연이가 자라서 대학에 갈 때 쓰라고요. 남편이 남긴 유산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유산이 생긴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라는 유산이요. 3년 후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소풍날 나는 서연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미, 나는 엄마 없어. 나는 서연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서연이에겐 할머니가 엄마야. 그리고 아빠도 있잖아. 서연이는 방긋 웃었어요. 응, 나는 행복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 그래,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잃고 상처도 받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재혼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보았어요. 정말, 네, 서연이에게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착한 사람 만났어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6개월 후 아들은 재혼했어요. 새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식 날 나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갔어요.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당신도 기쁘죠? 피로 연장에서 새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서연이 잘 돌볼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착한 며느리를 만난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25살이 되면 이 돈을 전해주세요. 돈은 사라졌지만 남편의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그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거죠. 5년 후 서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서연이는 새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어요. 당신도 보이죠? 그날 저녁 서연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미, 나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했어.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이 모든 고통과 배신 끝에 우리는 진짜 가족을 되찾은 거예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익은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며느리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나는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님, 저는 지금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죠. 매일 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서연이를 볼 자격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 단 한순간만은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돈으로만 관계를 만드는 법만 알았죠. 마지막 문장이 나를 울렸어요. 어머님, 서연이가 엄마를 궁금해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서연이를 버린 건 아니라고. 서연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서였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성이었다고요. 나는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도 결국 인간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완전한 악마는 아니었던 거죠. 나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언젠가 서연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 그때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새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서연이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나한테도 진심으로 효도했어요. 어느 날 새 며느리가 내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임신했어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9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은 아기 이름을 준서라고 지었어요. 아버지의 준자를 넣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준서를 안고 남편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우리 손자예요. 당신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예요. 서연이는 동생을 무척 사랑했어요. 할미, 나는 언니야. 준서 오빠가 될 거야. 잘못 말하는 서연이가 귀여워서 모두 웃었어요.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7년이 더 흘렀어요.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서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나는 어느덧 70대 중반이 되었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내게 물었어요. 할미, 내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나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연이를 앉히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내 친엄마는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단지 상처받은 사람이었지. 나는 며느리가 보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읽어봐. 서연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친엄마도 나를 사랑했던 거구나. 그래, 서연아.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어. 내 친엄마는 너를 떠나보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지금 내 엄마처럼 함께하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는 거지.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미, 나 친엄마 만나도 돼?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실망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할미. 나는 지금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냥 궁금할 뿐이야. 나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서연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엄마가 아니에요. 그저 서연이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한 달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손은 일로 거칠어져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연이를 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서연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저는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며느리에게 손편지를 건넸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제 생각을 적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갈게요.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제 삶에 들어올 순 없어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서연이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미, 나 후회 안 해. 만나길 잘했어. 이제 마음이 편해.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그날 나는 확신했어요. 서연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고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가 절 용서해 줬으니까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며느리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10년이 더 흘렀어요. 서연이는 대학교 의대에 입학했어요. 며느리 이모가 남긴 교육비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죠. 서연이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미,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 할미와 친엄마처럼요. 나는 이제 80대가 되었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어느 날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서연이, 준서.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나는 행복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잖아요.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미, 가지 마. 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할미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할아버지가 보고 싶거든. 눈을 감자 남편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이제 쉬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서연이는 조사를 읽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3년 후 서연이는 의사가 되었어요. 첫 진료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을 걸었죠. 어느 날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수척하고 지친 모습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랐어요. 친엄마,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서연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서연이는 침착하게 진료를 시작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저 간암이래요. 시한부 6개월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이는 며느리의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죠. 혹시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할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저 하늘에서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가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며느리는 6개월 시한부였지만 서연이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3년을 더 살았어요. 그 3년 동안 며느리는 진심으로 참회했어요. 병원 자원봉사를 하며 어려운 환자들을 도왔죠. 생의 마지막 순간 며느리는 서연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서연아.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날 서연이는 울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며느리의 장례식은 조촐했지만 그녀가 도왔던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고인은 마지막 3년을 정말 착하게 사셨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할미, 나 잘했지? 할미가 가르쳐준 대로 용서하고 사랑했어. 사진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어, 우리 서연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세월이 흘러 서연이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죠. 이름은 정선이었어요. 나의 이름을 딴 거예요. 서연이는 딸에게 말했어요. 정선아, 너의 증조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어요. 배신과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로요. 남편이 남긴 1억 2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이 남았어요. 바로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는 법,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요. 저 하늘에서 나와 남편은 손을 맞잡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보, 우리 잘 해냈죠?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우리는 함께 미소 지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서연이와 정선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로요.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니까요. 끝나지 않는 사랑의 연결고리요.